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2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부터 이런저런 뉴스를 살펴보는데요. 유난히 찰리 먼거의 사진이 여기저기에 보이더라고요. 워렌 버핏의 오른팔이자 최고의 단짝이었던 찰리 먼거가 향년 99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100년 가까운 삶을 멋지게 살다 가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단짝을 잃은 워렌 버핏이 참 외롭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좀 보고 싶기도 하고요. CNBC에서 올려놓은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찰리 먼거의 삶을 5분으로 압축해서 우리 투자자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지금 밑에 층에서 열심히 이 영상을 번역하고 또 자막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중에 찰리 먼거의 삶에 대한 이 비디오도 미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29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녹색을 보이는 기분 좋은 하루였고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0.24%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이 플러스 0.10,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0.29%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살펴보면요. 한눈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빨간색이 녹색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개수는 많습니다. 그 얘기는 떨어진 종목의 개수가 올라간 종목의 개수보다 오히려 많은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테슬라 같은 시가총액이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하면서 평균적인 지수는 플러스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플러그 파워가 12.28% 급등하면서 가장 추세가 좋았고요. 스테미 플러스 8.33, 업스타트 플러스 7.52, 코인베이스 플러스 7.10, 시리미티드 플러스 6.00, 오픈도어 플러스 5.09, 텔러닥 플러스 5.06, 블록 플러스 5.02, 루시드 플러스 5.01, 조비 에베이션 플러스 4.76, 리비안이 4.56%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았습니다. 어제 올라간 종목들의 특징은요.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정말 극심한,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스윙 종목들이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트레이더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종목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어제 성장주 중에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하락 종목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테가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4.46% 빠졌고요. 차지포인트가 마이너스 3.02, 디즈니 마이너스 2.81,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97, ASML 마이너스 1.8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79, 포티넷 마이너스 1.77, KLA 마이너스 1.76, SMCI 마이너스 1.64, 크리스퍼가 1.33%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은 탑 12의 성적이고요. 테슬라가 어제 가장 좋았습니다. 4.51% 하루 만에 급등을 했고요. 소파이도 4.41%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팔란티어가 오래간만에 3.30% 상승했고요. 인피니온이 플러스 2.11, 나비타스 플러스 1.72,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08, TSMC 플러스 0.79, 온세미 플러스 0.61, 우버 플러스 0.27, 그리고 세 종목은 떨어졌습니다. 아마존이 마이너스 0.47, 엔비디아 마이너스 0.87, 마지막으로 SMCI가 1.64%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은 미주은 탑 12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저는 웰스파고 주식 전략 책임자 크리스 하비의 증시 전망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 하비는요, 웰스파고에서 주식 전략 쪽 책임자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포지션과 어울리지 않게 지금은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가 더 낫다, 이렇게 좀 위험한 발언을 했잖아요. 크리스 하비가 주식보다 채권을 더 좋다라고 얘기한 데는 한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은 게 문제인데 금리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가 좀 둔화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크리스 하비가 얘기하기를 만약에 미국 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지키면 계속해서 금리가 높은 환경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증시가 달리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만약에 경기가 침체를 보인다면 문제는 기업의 어닝이 떨어지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따라서 이쪽으로 가도 증시는 올라갈 수 없고 저쪽으로 가도 증시가 올라갈 수 없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미국 증시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만약에 리세션이 발생한다면 주가 상승이 불가능한가,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죠. 자, 표면적으로는 내년에 걱정할 것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일단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좀 논쟁적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한쪽이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불과 1년 반 전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MO 캐피탈의 수석 투자 전략가 브라이언 벨스키라는 전문가는요, 미국 증시의 역사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위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가지의 역사적인 통계를 우리랑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난 6월 달에 S&P 500 지수는요, 2022년 10월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공식적으로 불마켓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0% 이상 올라가면 불마켓, 그리고 20% 이상 떨어지면 베어마켓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을 했고,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베어마켓에서 불마켓으로 전환한 다음에 2년 차에는요, 평균적으로 11%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역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내년에도 1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역사적인 사실을 보시면요, 1979년까지 거슬러서 올라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요, 3년 이동 평균보다 낮을 때 물론 미국 증시는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미국 증시는요, 평균 이상의 수익률 환경에서도, 따라서 채권의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도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무려 8.7%였습니다. 따라서 평균치인 10%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9%에 육박하는 굉장히 좋은 평균적인 수익률을 보인 것이 미국 증시다. 따라서 금리가 높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선거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시장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1950년부터 평균적으로 6.8%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평균은 9.1%였기 때문에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는 좋지 않은 실적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2024년처럼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는 해에는요, 그 수치가 무려 12.1%로 크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낮았지만 내년처럼 대통령이 두 번째로 재선에 출마하는 해에는 수치가 굉장히 평균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네 번째 이유를 보시면요, 역사적인 통계가 아니라 내년에 S&P 500 주당 순이익이 13%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펀더멘탈을 분석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벨스키가 보기에는요, 내년 S&P 500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EPS가 250달러 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내년 경제학자들의 전망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 경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미국의 경제는 성장을 못한다, 이렇게 정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S&P 500이 250까지 EPS가 올라간다, 이 얘기는요, 성장률이 10%를 상회한다, 이렇게 공격적인 수치가 발표가 되는 거죠. 자, 벨스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작년에도 비슷한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2023년 1년 동안 S&P 500 지수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총 서프라이즈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지금 경제는 2023년도 좋지가 않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서프라이즈 수준이요, 가장 높은 수준, 10년 만에 최고의 수준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서프라이즈는 뭐냐면 어닝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얘기하죠. 따라서 뜻밖의 좋은 어닝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10년 만에 최고 수치를 보일 정도로 좋은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기업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어려운 거시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S&P 500의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은 벨스키뿐만이 아닙니다.
시티 미국 주식 전략가 스콧 크로너트가 나오는데요. 스콧 크로너트 역시도 거시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S&P 500 주당 순이익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콧 크로너트는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4년 컨센서스에 따르면 지금 현재 S&P 500의 구성 종목 중에서 주당 순이익 이익이 플러스 성장을 보이는 종목의 개수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500대 기업들 중에 이제 올해에 비해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어닝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의 개수가 역대 최고치다. 20년 만에 이렇게까지 기업들의 어닝이 향상하는 격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올려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올해야 팬데믹 이전 5년 평균과 비교를 했을 때 내년에는요, 의미 있는 이익 삭감이 예상되는 주식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어닝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개수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CT 같은 경우는요, 사실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는 오히려 2023년보다 2024년이 나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2024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최근 위기에서 보여줬던 지수 펀더멘탈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요, 경제가 좋지 않아도 계속해서 실적을 증가시키면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경기 침체를 비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이익이 확대될 것이다. 어닝이 확대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일부 약세론자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시장이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더 건강한 위치에 있다라고 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간결하게 얘기하면요, 펀더멘탈이 계속 회복력을 보인다면, 기업의 어닝이 줄어들지만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하락이 올 때마다 줍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4년 미국 증시 전망에 관련된 기사를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바클레이즈라는 투자기관에서는 2024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메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고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바클레이즈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정보기술, 우리가 기술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임의소비재, 이렇게 두 개의 섹터가 내년에 어닝 성장이 가장 많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기 때문에 어닝이 많이 성장한다면 주가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화요일 날 정식적으로 발행된 미국 주식 전략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클레이의 애널리스트들은 빅테크가 S&P 500 어닝 성장에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미국 증시 역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빅테크, 즉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이끄는 그런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여기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구조적인 성장의 동력이 있다. 이 얘기는요, 인공지능이라든지 클라우드, 전기차,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IT 지출 환경입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지난 2년간 굉장히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그런 환경이 지속됐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기업들이 돈을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AI 기술 채택의 확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의 테크놀로지를 채택하는 그런 시기가 2024년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내년에도 메가테크 기업들이 가장 좋은 수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한 가지 리스크는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가테크 그룹의 향후 12개월 주가 수익 배수, 즉 포워드 PER을 보면요, 지수에서, 즉 S&P 500 지수에서 가장 높은 10년 중앙값의 프리미엄이 포함된 그룹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PER이 높게 설정된 것이 메가테크 기업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본격적으로 수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요 가운데에 있는 성장률입니다. 그 중에서 왼쪽 칸에 있는 컨센서스 EPS는 뭐냐면요, 올해 비해서 내년에 성장률을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전망하는지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내년에 어닝은 11.1%나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Our Bottom Up Projection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요, 바클레이가 봤을 때 역산을 했을 때, 즉 바텀업이라는 것은 각 기업들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의 전망을 가지고 합을 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S&P 500은 내년에 어닝이 5.8% 올라가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바클레이는 지금 현재 시장 전망의 평균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지금 컨센서스는 내년이 되면 S&P 500 기업들의 EPS 전망은 246달러고요. 반면에 지금 바클레이는 235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클레이의 바텀업 프로젝션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발견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여기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소비재 중에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 임의 소비재라고 부르는 거죠. 임의 소비재는 지금 시장에서 13.3% 정도 어닝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바클레이는 무려 14.9%의 어닝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의 소비재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디즈니,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있죠. 따라서 내년에는 경기 순환주가 굉장히 좋은 어닝의 성장을 만들어내겠다. 따라서 주식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요.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평균 어닝의 성장 기대치는 16.3%고요. 바클레이 역시도 15.9% 정도 어닝이 성장할 수 있다. 굉장히 높은 전망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요. 빅테크가 있는데 빅테크의 성장 예상치는 엄청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16.6%를 기대하고 있고요.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요. 무려 19%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클레이가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가는 7개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19%라는 어닝의 성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얘기는요. 만약에 지금 현재 수준의 높은 멀티플이 유지될 수 있다면 내년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 성장도 역시 19%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레스트 오브 테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7대 메가테크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플러스 14.3%, 그리고 바클레이는 11.7%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내년에 지금 시장의 평균 컨센서스를 봐도 그렇고 바클레이의 전망치를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가장 좀 확률이 높은 주가의 수익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첫 번째 메가테크가 있고요. 두 번째 나머지 테크 종목,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임의 소비재, 이렇게 네 가지의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미존 속보로 많은 분들께 전달을 이미 해드렸는데요. 아마존이 UPS 그리고 페덱스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배송 업체로 부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이제 배송 업체로도 아마존은 최고 1등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새로운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아마존은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이전에도 미국에 이미 총 48억 개의 패키지를 배송하면서 처음으로 연간 배송 왕관을 차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말까지 약 59억 개의 패키지를 배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위는 UPS인데 UPS 같은 경우는 9개월 동안 국내에서 34억 개의 소포를 처리하는 데 그쳤고요. 2023년 전체 물량은요, 작년에 배송했던 53억 개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페덱스 그리고 UPS가 아마존한테 그 물량을 뺏기고 있다, 이렇게 역으로 해설이 가능한 거죠. 페덱스 같은 경우는요, 국내 소포 물량이 이전보다 훨씬 뒤처져 있고 두 회사 모두 최종 배송을 위해서 미국 우체국에 넘기는 소포까지 포함해도 아마존한테 많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과거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류 업계의 리더들은요, 아마존이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할 것이라는 말은 꿈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에요, 페덱스의 CEO인 프레드 스미스 같은 경우는요, 업계 혼란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다 얘기하면서 아마존이 배송업계의 1등이 된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페덱스의 CEO 프레드 스미스는요,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이커머스 배송의 주요 업체는 UPS, 미국 우체국, 그리고 페덱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하지만 3년 후인 2019년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업을 확장하고 자체 배송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면서 공개적으로 페덱스와의 협업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너네 도움 없어도 우리끼리 가능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마존은요 여전히 UPS랑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 매출의 11%에 불과한 굉장히 적은 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존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렉스 드라이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아마존 플렉스는 개인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해서 아마존을 위해 패키지를 배송하는 배송 서비스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플렉스 드라이버는 아마존의 직원이 아닌 독립 계획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들은 스스로 근무 시간을 정하고 원하는 배송 시간대를 선택하고요. 만약에 아마존 플렉스 드라이버로 일을 하게 되면 시간당 18달러에서 25달러 정도의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로 이러한 플렉스 드라이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죠. 당일 배송 센터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창고 로봇 그리고 최근에는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혁신을 이용하면서 아마존이 다른 기업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 차트입니다. 제가 2020년에 미주은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린 차트인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죠. 2020년만 하더라도요. 아마존은 업계에서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우체국이기 때문에 빼놓고요. 1등은 UPS고 2등이 아마존 그리고 이미 페덱스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아마존한테 뒤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22년에 아마존은 시장 점유율을 23%까지 올리면서 24%의 UPS를 바짝 뒤쫓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2023년이 돼서 드디어 UPS도 제치고 사설 업체로서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조만간 우체국까지 제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는 물류 업계로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마존이고요. 지금까지 아마존은 주택가 배송의 강점을 보였지만 핵심 사업은 단방향 운영이었다. 단방향은요 그냥 딜리버리만 하고 리턴에는 신경을 많이 안 썼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네트워크에만 기반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요 전 세계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 호재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공급업체도 활용하면서 따라서 서드파티를 많이 이용하면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서비스의 범위도 확장합니다. 픽업 반송과 같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의 배송 서비스다. 따라서 물류 기업으로서도 이제 전 세계 1등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이 아마존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차트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에 글로벌 세임데이 딜리버리 서비스 마켓의 성장 추세를 예측하는 수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2023년에 세임데이 따라서 원데이 딜리버리를 얘기하는데요. 하루 배송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매출의 총량은 7.93 빌리언입니다. 79억 달러죠. 그런데 이 수치가요. 2027년이 되면 무려 158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연간 평균 성장률이 무려 18.8%나 되는 커다란 시장이 바로 당일 배송 시장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AWS로 진출을 했고요. 이제는 배송 기업으로서도 최고의 자리를 만들어내면서 드디어 또 하나의 커다란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 아마존 특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어제 아마존 관련해서 많은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아마존의 호재는요. 새로운 데이터 센터 칩 발표 내용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기사보다 블룸버그 기사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이 기사를 읽어볼까 합니다. 아마존이 엔비디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자체 개발 칩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러한 소식이고요. 아마존의 클라우딩 컴퓨팅 부서 AWS를 얘기하는 거죠. AWS는요. 자체 컴퓨팅 칩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하는 동시에 중요한 데이터 센터 프로세스를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요,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연례 리이벤트 컨퍼런스에서 자체 개발한 새로운 그래비톤 4 칩을 발표했는데요. 이 제품은 전 단계보다 그래비톤 3에 비해서 30% 이상 성능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발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용으로 설계된 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트레이니엄 2를 공개했는데요. 내년부터 새로운 서비스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칩은요, 인공지능용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가속기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은 없어서 못 사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좀 물량이 딸리는, 공급이 부족할 때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트레이니엄 2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마존은요, 엔비디아의 도움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이 AWS 아담 셀립스키와 함께 무대에 올라갔고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확장을 홍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AWS는요,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업그레이드 버전의 첫 번째 대규모 사용자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고요. 엔비디아의 DGX 클라우드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데이터 센터 회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자체 칩은요, AWS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알파벳의 구글 클라우드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몇 주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자체 프로세서와 AI 가속기를 발표한 적이 있죠. 자, 그래비톤 4 같은 경우는요, 불과 5년 만에 출시된 4세대 제품이다. 따라서 5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3번이나 했다. 굉장히 빠르게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기술력은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너러티브 AI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트레이니엄 2 같은 경우는요, 고객이 머신러닝 모델을 더 빠르고 더 낮은 비용으로 그리고 더 나은 에너지 효율로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데이브 브라운 부사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 내용을 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올해 초 들어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가속화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실 가장 빨리 움직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던 구글이 굉장히 좀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마존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굉장히 좀 슬로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조금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다행히 아마존이 엔비디아의 관계도 좀 강화하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을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존이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기사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존 관련된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미지온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렸는데요. 아마존이 드디어 기업용 AI 챗봇 Q를 출시했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마존은 화요일 날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Q라는 새로운 챗봇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요,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아마존 웹 서비스의 리이벤트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됐고요. 현재는 아마존 챗봇 Q의 프리뷰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몇 가지 기능을 무료로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 프리뷰 기간이 끝나면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티어는 1인당 월 $20 요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보다는 조금 싸죠. 그리고 개발자, IT 직원을 위한 추가 기능이 포함된 버전은 1인당 $25라는 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Q는요, 사람들이 AWS의 기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챗GPT와는 달리 Q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이 이미 구축해 놓은 클라우드 네트워크 상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챗봇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이용자들은요, 세일즈포스라든지 슬랙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텍스트 편집 애플리케이션에서 Q와 대화하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아담 셀립스키 CEO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립스키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도구가 소스 코드를 자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이 서비스가 40개 이상의 기업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이미 아마존 AWS의 생태계에 정말 많은 사스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Q를 통해서 사람들은 AWS의 S3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드롭박스, 세일즈포스, 젠데스크 이렇게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에 저장된 정보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용자들은 큐와 상호작용하면서 문서를 업로드하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테크 산업 리서치 회사인 퓨처룸 그룹의 부사장 그리고 실무 리더인 스티븐 디킨스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AWS의 큐는 서비스 옵션이 너무 많아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AWS 고객에게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AWS는 포트폴리오의 각 서비스에 대해서 AI 비서를 만들고 싶은 충동을 거부해왔다. 이 얘기는요, AWS 안에 정말 많은 SaaS 기업이 들어가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마존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 수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큐를 이번에 출시하면서 몇 달 안에 개발자 그리고 클라우드 관계자 모두에게 널리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범용으로 AWS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인공지능이 등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아마존 역시도 인공지능 쪽에서 정말 어닝 실적이 향상될 수 있는 추가적인 매출과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마존은 큐라는 인공지능 챗봇을 발표하면서 주주들의 기대감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행사가 내일 잡혀 있죠. 드디어 사이버 트럭의 첫 번째 배송이 시작됩니다. 자, 과연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사이버 트럭 이벤트에서는 어떠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주에 많은 기대를 모이고 있는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전기 픽업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내일이죠. 11월 30일 오후 2시 동부 시간 기준에 사이버 트럭 배송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처음에는요, 10대 정도의 전기 픽업 트럭을 배송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이버 트럭 예약 트래커에 따르면 현재 약 210만 대 정도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엄청난 관심을 받는 이유는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동안 테슬라는요,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간만에 등장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미국에서는 사실 픽업 트럭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포드도 그렇고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자동차 같은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은요, 모두 픽업 트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시장을 포기하고 다른 쪽에서만 활약했던 것이 테슬라인데 드디어 정말 규모가 커다란 픽업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픽업 트럭 시장에서 많은 매출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는 이번에 사이버 트럭을요, 3가지 버전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버전은 엔트리급 픽업이고요. 모토는 하나밖에 없고 후륜 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토가 2개짜리, 모토가 3개짜리 이렇게 2개의 모델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 2개짜리, 3개짜리 모델은요, 모두 전륜 구동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발표하는 내용에 따르면요, 모토가 하나 있는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6.5초에 불과하고요. 최고 속도는 110마일에 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토가 2개 있는 사이버 트럭은요, 4.5초 만에 시속 60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120마일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상위 버전 모토가 3개 있는 모델은 0에서 시속 60마일까지 가는데 단 2.6초면 가능하고요. 최고 속도 역시도 130마일에 이른다. 이렇게 기대감을 올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또한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힘에 있어서 싱글 모토 모델은 약 3.75톤까지 끌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모토가 2개짜리는 5톤 그리고 3개짜리는요 무려 7톤까지 견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트럭의 견고한 강철 외관이 구매자를 끌어들일지 아니면 사고 수리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지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테슬라가 지금이라도 사이버 트럭의 출시를 포기해야 된다. 지금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요, 리스크가 굉장히 커다란 모델이 출시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이번 주 행사에서 아마 가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즈가 얘기합니다.
댄 아이브즈는요, 가격이 출시될 때 가장 저렴한 버전은 5만 달러 정도에 책정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모토 2개짜리 그리고 3개짜리 번역 모델 같은 경우는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정도의 범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즈 같은 경우는요, 테슬라가 내년 상반기에 10,000대 정도의 생산 분기를 달성하고요, 하반기가 되면 조금씩 생산량을 더 높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즈의 의견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의 주요 판매 동력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이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모델 출시는 광범위한 테슬라 성장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한 한 가지 후광 효과를 재충전할 수 있다. 후광 효과는 이제 영어로 보니까 할로 에펙트라고 부르는데요. 할로 에펙트는 뭐냐면 한 가지가 좋아서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좀 커다란 호재가 없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새로운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아마도 할로 효과가 나타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주주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행사가 내일 잡혀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있다면 애플에는요, 비전 프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업데이트 내용에 따르면요, 애플이 더 저렴한 비전 프로 버전을 출시할 예정에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애플은 빠르면 2025년에 2세대 장치가 공개될 때 더 저렴한 버전의 비전 프로 헤드셋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는 1세대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2025년에 두 번째 세대가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저렴한 버전이 추가적으로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DD타임즈 아시아라는 미디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애플은 4가지 버전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소 2가지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애플은 부품 비용을 절감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 저렴한 버전이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된 버전 중에 하나는 높은 사양으로 유지가 된다. 따라서 프리미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버전이 이제 대중 시장용으로 버전이 발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요, 더 저렴한 헤드셋의 샘플 생산은 2024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1년 정도 기다리면 우리가 샘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5년 하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말에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애널리스트 밍치코는요, 일부 부품 공급업체가 지금 최대 생산 능력치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2024년에 비전 프로의 출하량이 많아봤자 40만에서 60만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지금 100만 대 생산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저렴한 버전을 만들 수 있다면 2025년부터는 좀 많은 양이 판매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최근 들어서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꾸준히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눈에 도드라집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의 성장 그리고 마진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어닝 결과입니다. 어제는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닝을 발표했고요.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0.31% 추가적으로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닝 결과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죠. 일단 3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0.82가 발표가 됐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8센트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786밀리언, 작년 대비 성장률은요 35.3%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또한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862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든 좋은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닝은 논갭이잖아요. 조금 있다가 갭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나머지 수치를 살펴보시면 일단 AR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RR은 뭐냐면요, Annual Recurring Revenue,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구독 매출을 얘기하는데요. 반복 매출이 전년 대비 35% 성장하면서 3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신규로 확보된 ARR 역시도 2억 2,300만 달러를 추가했다라는 좋은 소식을 발표를 했고요. 자, 다음에는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4분기의 가이던스를 먼저 보시면 매출은 8억 3,660만에서 8억 4천만 달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컨센서스는 8억
3,681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를 조금 넘어갈 수 있다,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 굉장히 좋습니다. 가이던스가 0.81에서 0.82인데요. 컨센서스는 0.78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어닝 결과는 컨센서스를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년 전체 회계연도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이 30억 4,600에서 30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될 거다. 그런데 컨센서스는요 30억 4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매출도 역시 가이던스가 전망치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EPS 같은 경우는 2.95에서 2.96 정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컨센서스는 2.8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이던스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어닝 결과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조금 작긴 한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그리고 2022년에 우리가 결과를 비교해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넷 인컴입니다. 넷 인컴이라는 것은 이제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요걸 보는 건데요. 이건 지금 참고로 갭이거든요. 갭 인컴이 지금 2022년까지는요 마이너스 54.9였습니다. 따라서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었죠. 하지만 올해는 26.6, 따라서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를 2023년에 맞이하고 있는 것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다. 따라서 모든 면이 긍정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미주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